자, 오늘은요, 외환은행 매각, 무엇이 쟁점인가, 이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문 보도들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복잡해. 그래서 외환은행만 나오시면은 읽진 않아요. 뭔지는 아는데 짜증나는 거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외환은행 론스타. 먹튀인가 봐. 엄청 먹고 쳤나 봐. 지금 하나은행 인수? 뭐야? 근데 여러분, 저 오늘 딱 들으시고 나시면은 한 15분, 20분 만에 외환은행 사태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IMF 이후에부터 여러분 문제가 불거졌죠. 그래서 우리가 외환은행 뉴스를 본 게 여러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IMF가 딱 터졌을 때 실제로 우리 부실은행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부실은행들이 이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인수할 여력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인수를 안 하려고 그랬던 게 사실이죠. 이때 누가 여러분 우리나라 은행을 갖다 다 부실해갖고 난리가 났던 시절인데 아무도 인수를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일책으로서 외국 애들에게 와서 인수를 갖다 허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와서 전부 다 가져갑니다. 제인은행은 뉴브리지 캐피탈, 한미은행, 칼라프론, 외환은행, 란스타가 여러분 가져갑니다. 가져갔는데 그 이후에 한국이 IMF를 갖다 극복을 해나가죠. 그래서 은행들이 여러분 괜찮아지면서 굉장한 수익을 냅니다. 근데 사실 엄청난 수익을 낸 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간 수익으로 따지면 아주 높은 수익은 아니었어요. 한 30% 정도 냅니다. 론스타는 그보다도 조금 더 적을 거야 아마. 수익률로 따지면. 물론 이 수익률이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총 5년간 230% 수익을 냅니다. 사실 엄청나게 낸 거죠. 5년 뒤에 더블 먹었으니까 이거 아주 굉장한 거죠. 그것도 1억 넣어서 더블 내는 거고 1,000만 원 넣어서 더블 내는 게 아니라 이 큰 돈으로 더블 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거꾸로 그만큼 우리가 IMF 극복을 갖다 빨리 한 거죠. 얘네들도 이런 건 인정해 줄 수 있죠. 리스크를. 그 당시 한국에 뭐를 갖다 돈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간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사모펀드들한테 돈을 요구했겠습니까? 산업자본도 아니라. 어쨌든 들어옵니다. 칼라의 펀드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론스타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수입인데 론스타만 바라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2.15조 그러니까 2조하고 1,500 정도 주고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1조 3조를 배당으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주식주의 일을 매각을 해서 1조 2조를 갖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2.5조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론스타는 우리나라에도 돈을 넣은 건 이미 다 빼갔습니다. 배당 받고 그 다음에 일부 주식을 매각을 해서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 파는 것만큼은 다 뭐예요? 론스타의 수익금이 되는 거죠. 어쨌든 현재는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일부가 4.4조가 하나금융에 매각이 예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한 4점 몇 조쯤 버는 거겠죠. 그래서 한 2.15조 넣어갖고 한 10년 정도 걸렸죠. 10년 정도 걸려서 한 두 답을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한번 가보죠. 자, 론스타 관련 이후에는 재판이 끊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외환은행하고 론스타만 나오면은 피곤하시느냐? 맨날 재판하는 거야. 무슨 재판이 이렇게 많은지 맨날 재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투여된 인력이요. 2004년 이후에 200여 건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다 뉴스만 나왔어도 200번 재판 뉴스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안 질리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수부 검사만 100여 명이 투입돼갖고 600명을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했는데 판결 난 거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외환은행이 직접적인 건 아니라, 이것도 작은 건 아니지만 외환카드 주가 조작이 유죄 판결납니다. 그래서 감자설, 왜냐면 이제 외환카드가 감자될 거다. 포테이토 말고요, 정신 차리세요. 이런 썰렁한 진짜 주여 제 입에서 과연 이런 말이. 자, 어쨌든 이런 아마추어 같은 유머를 용서해 주세요. 자, 외환은행이 뭐가 되느냐? 감자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외환은행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샀다라는 거예요. 그럼 감자가 실제로 안 됐는데 그 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이제 유죄 판결 받은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화려한 조사에 비해서는 유죄 판결 나온 건 없죠. 중수부 감사가 100명 이상이 투입이 되고 600명 이상이 수사를 했는데 나온 건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론스타 관련 쟁점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금방 정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정부 관료들의 배임 행위가 있었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당시에 변양호 씨라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 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이건 끝났습니다. 1번은. 그래서 이 당시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다 매각하는 것이 정당했는가 여부는 끝났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끝난 거예요. 법적인 문제. 자, 아직 근데 조금 한마디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아까 돈 많이 벌었다 그러죠. 그럼 괜찮아요. 열받아요. 열받죠? 열받으세요. 열받고 끝납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거는 뭐냐, 세금으로 환수를 갖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세금 부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났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 법적인 문제 없고 돈 문제 없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쟁점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일단 큰 건 끝난 것 같지만 3번과 4번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3번은 뭐냐? 하나가 뭐가 있으냐면요. 우리나라 여러분 공정거래법이라고 있죠.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산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금융계하고 산업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분리돼야 되겠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분리돼야 된다는 건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까지 지배한다. 금방 문제라는 거 느끼시겠죠. 대출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삼성자동차가 삼성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자동차가 미친 듯이 대출 받아갖고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더 세면 이것뿐만 아니라 금융자본 안에서도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은 명확히 구별돼야 된다는 게 정말 제 개인적으로 대단한 소신입니다. 제가 경제학을 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1929년 미국 경제 대공황이 터지고서 누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쓰는데 그래서 어쨌든 성공을 한단 말입니다.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공했다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이 바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시키고 법적으로 다르게 배우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우리 다룰 게 너무 많습니다만 하여튼 또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금산분리 원칙에 따르면은 뭐가 있느냐면요. 산업자본은 금융회사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회사가 현대건설이에요. 그러면 우리 뭐 현대 뭐가 있으면 이름은 똑같더라도 현대 뭐 캐피탈 있으면 거기 지분의 4% 이상을 못 갖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었냐면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가능성이 있죠. 왜? 론스타가 금융자본이냐 산업자본이냐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론스타는 왜 그러느냐? 론스타가 실제로 미국에 있는 거지만 이 전형적인 금융회사가 아니거든요. 일본에도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이제 관련 이제 금융위가 이제 현재 논란 중인데 이거는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단히 복잡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됐다면 그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원천무효가 되면 자 앞에 보여드릴게요. 자 사실 이거하고 이거는 끝난 일이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그거 논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럼 거꾸로 또 문제가 뭐가 되느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니네가 왜 허락해줬느냐가 나오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건 무조건 뭐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고 뭐 세계적인 소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재판 가는데도 내 생각에 최소 5년에서 10년은 갈 거예요. 네. 무조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당해줬던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네. 그 다음에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쉽게 무효로 만들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논란을 더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자, 이게 훼손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돼갖고 어쨌든 론스타로 하여금 법원에서 뭘 했습니까? 대주주 자격을 상실시키도록 했죠. 그래서 그 대주주 지분을 누가 인수할 것이냐에 자, 우선 누가 됐다? 하나은행이 이제 인수가 된 거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4번입니다. 그럼 하나은행이 론스타를 인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제 론스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론스타 지분을 누군가 가져서 누군가 대주주가 돼야 될 겁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주주가 누구냐부터 이제 한번 그건 이제 제가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론스타가 나갔어요. 론스타 대주주 어쨌든 1, 2번은 이제 문제가 없었다. 끝났다. 3번은 금산분리 원칙이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것도 정리가 되셨죠. 그럼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 어쨌든 론스타는 대주주 지분을 놓아야 되고 그 지분을 누군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수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는 하나은행이 대안이다. 그럼 이것이 괜찮냐 나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은행이 다른 은행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죠. 네. 물론 그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은행의 대형화가 좋은 거냐? 은행이 다른 산업처럼 대형화가 되는 것이 문제 없느냐? 그런데 이 논쟁은 이제 굉장히 거시적인 논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주제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 국민은행이 있는데 그거를 신한은행이 먹는 게 괜찮냐 나쁘냐 대단한 논쟁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거는 기아자동차를 현대자동차가 먹을 때도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금방 이해가시죠? 뭐 독점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고 이걸 갖다가 뭐 순수하게 시장에 맡기자고 얘기할 수 없을 텐데 산업계보다 더 민감한 공공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금융계라는 건. 공공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한 이곳에서 그런 M&A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체도 논쟁이 붙어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건 아니라 하나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이 사람을 이제 저는 어떤 회사예요. A라는 회사인데 B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럼 두 가지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죠. 하나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 올 것이냐. 두 번째, 이 돈이 나한테 큰 문제가 없느냐. 네, 이 두 가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과연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것이냐 아니냐. 이 가능성도 봐야 되겠고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자, 이제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계약에서 자, 돈을 몇 조를 갖다 조달한다. 2.7하고 2.2조니까 약 5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4.9조 정도. 근데 이 내부 조달입니다. 첫 번째가 내부 조달인데 내부에서 2.2조를 조달하겠다. 그럼 내부 조달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금융지주회사가 있겠죠. 하나도 여러분 그룹이잖아요. 대그룹이고 이게 지주회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금융지주가 각 회사로부터 뭐를 받아온다? 배당을 받아오면 되겠죠. 수익금 낸 걸 배당 받아오면 이제 돈을 쫙 모으는 거죠. 그걸로 2.2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조는 회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회사에 이제 뭐 부담이 되는 빚이 되겠죠. 네. 근데 사실 뭐 어떤 회사라도 인수를 할 때 빚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배당도 받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규모가 얼마냐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유상증자를 1.2조를 때리겠답니다. 자, 근데 자 이제 좀 이따 볼 수 있는 거는 이 유상증자가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하나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하나은행이 배당 성향을 1을 기록했습니다. 배당 성향이라는 건 수익 중에서 얼마만큼 배당하냐는 거예요. 배당 성향이 제일 높다는 것은 배당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죠. 배당을 제일 많이 한 이유는 당연히 하나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2010년에 순이익이 9,800억이 났습니다. 엄청 많이 낸 거죠, 사실은. 네, 현재 우리나라 은행 순위를 생각하시면요, 신한, 국민, 우리가 비슷하고요.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3강 1중 뭐 이 정도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신한이 셋이서 비슷해요, 규모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가 그 반쯤 됩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3강 1중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순이익이 1조 가량 냈습니다. 근데 배당은 2조를 때린 거죠, 정확히. 작년 번 거보다 배당을 더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전까지 번 돈, 원래 배당은 올해 번 것만 배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벌었던 것도 올해 배당을 할 수는 있어요. 왜? 유보시켜 놨다가 배당해 줄게라고 배당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배당을 때려갖고는 2배를 때렸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돈을 줬다는 얘기죠? 돈을 나눠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그래서 자본 총액이 9.2조에서 약 8.3조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재정 건전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조금이냐 어느 정도냐는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런데 딱 봤더니 하나가 대투증권 4억을 매각 예정입니다. 돈이 그만큼 필요한 거죠. 4억도 팔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전사적 쥐어짜기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또 1조 5천억의 회사채가 발행이 되죠. 그럼 빚이 1조 5천억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실화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과연 제가 말씀드린 건 금융회사가 부실화를 우려하면서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산업자본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A라는 슈퍼를 운영하는데 옆에 슈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둘이 경쟁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수익도 얼마 안 나오고. 그래서 저 슈퍼를 내가 인수해야겠다라고 해갖고는 제가 여러분 무리를 해서 저 슈퍼를 인수할 수도 있죠. 망하면 그 사람 책임인 거고. 근데 사실 그렇게 무리해서 슈퍼를 인수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는 있죠. 왜? 슈퍼가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가격이 독점화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그걸 이제 막는 게 공정거래법인데 어쨌든 산업자본은 이게 쉽게 허용될 수 있는 거지만 금융자본은 좀 다르죠. 왜? 공공성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저런 부실의 우려를 딛고서 인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떠오릅니다. 근데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아닙니다. 제가 더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뭐가 걱정이 되느냐. 총 36개 금융기관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데요. 국내 9개사가 참여합니다. 국내 9개사가. 뭐 한투도 있고요. 미래에셋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저는 이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이거예요. 왜 27사?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논리는 뭐냐? 국민들 정서에는
이게 뿌리박히 잡혀 있습니다. 외환은행을 헐값에 론스타에 녹여서, 물론 법적으로 책임진 사람이 안 생겼지만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론스타 먹튀했다 이거죠. 어쨌든 론스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야, 니네 씨 한참 어려울 때 맨날 외국 자본 유치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못했는데 내가 해줬잖아. 그럼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라고 론스타 말할 겁니다. 100%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으면, 그래서 론스타가 문제돼서 어쨌든 론스타가 나가는데 그걸 다시 왜 외국 자본에 주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근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대단히 재밌는 겁니다. 그 중에 파리 캐피털, 어그지브 캐피털, 버링턴 매니지먼트. 요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헤지펀드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들어오기 위해서 보호 예수 기간이 없습니다. 그럼 주식을 사자마자 바로 뭐 할 수 있다? 팔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하자마자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회사라도 이렇게, 저도 예를 들면 저도 모 회사의 주식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냐 묻지 마세요. 괴롭습니다. 근데 저도 아마 보호 예수가 걸려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그 회사에 지분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1, 2%밖에 더, 1, 2% 좀 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라 그러지 마세요. 삼성전자 아니에요. 그거 여기 안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근데 자, 뭐가 되느냐? 상장 즉시 매각이 가능한 건데 제가 이 회사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페리캐피털.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페리캐피털은 골드만삭스가 사기성 풋옵션을 때렸죠.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건데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왜 그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채권화가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걸 갖다 우리가 사고 팔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그걸 사고 파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 채권 중에서 뭐가 있느냐?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채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동산 채권 중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자기네가 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상품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상품이 부실 상품이라는 것을 누구만 알고 있었다? 골드만삭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우유를 파는 거예요. 우유를. 근데 이게 상한 우유라는 건 골드만삭스만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포장도 예쁘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사니까. 그래서 어디 뭐 S&P에다 평가 부탁해요. S&P에서 AAA 등급의 우유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알아요. 이게 상한 우유라는 걸. 그리고 너한테 팝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시장이 있어요. 무슨 시장이 있겠습니까? 이 우유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시장이. 거기다 어떤 사람은 오를 거라는 거에다 배팅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낮을 거에도 배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골드만삭스가 뭐 했어요? 이 우유 가격이 떨어질 거에다가 배팅을 한 거예요. 내가 상한 우유를 얘한테 팔아요. 그 자체도 열받는 건데 그 우유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배팅을 해버린 거죠.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먹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정말 월가의 그 부도덕함의 극치는 바로 거기서 보여지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난리가 나는 게 1%의 탐욕을 저지하자. 그 1%의 세계적인 대표 주자가 바로 월스트리트 아닙니까? 제가 젊었을 때 내가 거기 가려는데. 저도 금융권 출신이에요. 왜 비웃으세요? 저도 월가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어가 안 돼서. 자, 어쨌든 뭐가 되느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했던 회사가 바로 페리피케터입니다. 그럼 최소한 이 회사가 부도덕하다 도덕적이다를 떠나서 어쨌든 처벌 안 받았거든요. 논란은 됐지만 중요한 건 대단히 영악하고 똑똑한 회사라는 거죠. 제가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내가 페리캐피탈 회사 사장이라면 제가 무슨 짓을 할까요? 짓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사장이니까 스스로 한데 왜 짓이라고 그래? 괜찮아요.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페리캐피탈 회사야. 제가 힌트 드렸는데 어떤 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페리캐피탈 회사인데 여러분은 지금 뭐 하는 거죠? 외환은행의 주식을 갖게 되는 거죠. 외환은행의 주식을 갖는데 그 주식을 바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팔 수 있죠.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외환은행 주식의 1%를 갖고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입니다. A사. 주식을 내가 1%에 샀어요. 자, 사는 순간 이제 이름이 외환은행이 아니라 무슨 은행이에요? 하나은행이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금융주가 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근데 예를 들면 하나금융주는 지금 외환은행을 갖다 인수를 했죠.
근데 인수하면서 지금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좀 무리를 했습니까? 제가 뭐 아주라고 표현도 안 하겠습니다. 무리를 했죠. 요새 최근의 흐름을 한번 봅니다.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했을 때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왜 그러세요? 모르는 것처럼. 금호 어떻게 됐죠? 제 주변에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금호 주식 건드렸다가 금호 타이어도 안 끼시는 분 있어요. 저희 곽한모 선생님들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금호 타이어를 했어요. 자, 여러분 금호 타이어 되게 좋은데 자 금호가 어디 인수했다가 대우건설 인수했다가 박살난 거거든요. 승자의 저주라고 그러죠. 예. 우리 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현대그룹이 어디 인수했다가 현대건설 인수했다가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확 떨어졌습니까? 더 떨어졌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인수했더니 현대자동차도 주가가 떨어지죠. 최근에 그러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인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금융주의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죠. 여러분이 제가 A사, 지금 무슨 사라고 그랬어요? 페리캐피탈 내가 사장입니다. 나는 이 떨어지는 날 주식을 다 팔겠습니다. 이해 안 가시나요?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금융주가 10,000원이었는데, 인수라고 나니까 9,000원이 됩니다. A사는 주식을 얼마 주고 샀어요? 10,000원 주고 샀죠? 괜찮아요? 손해보고 있습니까? 손해보죠? 1%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팝니다. 그럼 주가는 괜찮아요?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집니다. 확 떨어질걸요? 6,000원쯤 떨어질걸요? 맞죠? 유동량의 1%만 팔아대면요. 주가 엄청 떨어집니다.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 괜찮아요? 손해봐요? 엄청난 이득을 보죠. 10,000원 주고서 6,000원을 팔았는데? 아니요. 풋옵션을 걸어놨거든요. 나머지 얘네가 돈 이게 다예요. 이거는 진짜 갖고 있는 돈의 귀염둥입니까? 그럼요. 나머지 돈으로 뭘 해버리면 돼요. 여기다가 파생 상품을 걸어서 하나금융 주가가 떨어질 것에다 전부 베팅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엄청난 돈을 가져갈 겁니다. 제가 워려봤다는, 제가 걱정하는 것하는 바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알아야지 안 당하고. 결국 이 돈은 다 누가 당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개미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오케이? 예. 론스타 돈 많이 벌어갔잖아요. 이해해 줍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해갔다고. 이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월가의 탐욕이 다시 한국에서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설마 한투가 저러진 않겠죠? 미래에셋이 저러진 않겠죠? 박현주 씨가 저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중국에 몰빵은 치더라도. 근데 뭐예요? 국민연금이 저러진 않겠죠? 그렇죠? 국민연금이. 그렇지만 얘네들은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